민사상 보통 대여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있어요. 그 주체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법률사무소 여운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.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정사인입니다. 오늘은 네, 우리 그동안은 쭉 뭐 제가 주로 설명하고 답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을 또 구독하고 사랑해 주시는 몇 분께서 저희 채널에 질문을 달아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네. 약간 특별편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저도 잠깐 봤는데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병원에서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 네. 이제 아이가 치료한 거 외에 다른 부위가 상처가 났는데 그냥 상처가 났으니까 다시 그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저희 손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럴 때 그 병원에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예,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. 네,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해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어서 네. 다른 병원의 치료비나 그 병원에 제출했던 입원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네, 지난 시간에 왜 네. 동물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. 잠깐 다뤄본 적 있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. 네,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병원의 과실인 것이 확실히 이제 증명되거나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. 그 병원의 과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손해의 범위는 그 병원의 과실로 인해 상처 입은 내 반려동물을 다시 치료하는 비용, 그 물론 가능한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소위 채무 불이행 책임에 가깝거든요. 한마디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상 의무를 병원이 다 하지 못한. 네, 그래서 뭐 이행 불능까지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했다라고 봐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.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이 계약 해제한다.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지불했던 뭐 병원비나 입원비를 환불받을 수도 있고요. 예.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인데 소액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네. 병원이나 어떤 그 미용샵에다가 아이를 맡겼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. 물론 근데 그 손해라는 게 대부분 다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시죠. 뭐 그렇게 비싸봐야 50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으니까. 네. 근데 소액채권이라고 해서 기한이 더 짧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.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. 한마디로 계약상 이행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를 묻고자 하신다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불법 행위로 인한, 한마디로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. 뭐 가령 우리 아이를 막 학대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그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가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. 한마디로 불법 행위로 채권을 구성하냐 그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금 기한이 소멸시효의 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,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병원도 치료를 다 해주고 뭐 입원도 다 시켜줬는데 치료비를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치료비를 못 받는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요. 그래서 3년 이내에 내가 갖고 있는 치료비 채권을 행사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민사상 보통 대여금 채권
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있어요. 그래서 뭐 특수하게 상행위, 상인들 간의 거래 뭐 이런 것들은 보다 단기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일반 통상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뭐 대여금 뭐 이런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소멸시효는 대체로 10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민법상 단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비, 뭐 강습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건 이제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이 되니까 그건 좀 특수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질문으로 질문 내용이 조금 긴데 그냥 쭉 읽어볼게요.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개인 간 통화, 대화, 녹음이 합법이지만 개인의 초상권처럼 개인의 자유권, 즉 음성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? 그리고 개인이나 특수 목적을 갖는 모임에서 녹음의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는 건 반대지만 그 녹음 파일을 갖고 개인 사용이 아닌 특수 목적, 고발, 제3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 등을 갖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지. 네, 뭐 질문이 굉장히 심오하네요. 네. 보통은 대화자 간의 녹음 뭐 불법이에요, 합법이에요, 해도 돼요, 안 돼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보통 하시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그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,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되게 심오한 질문을 주셨어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녹음 파일 그래요, 뭐 녹음행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까?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.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, 이거는 굉장히 좀 법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건 같은데 일단 우리의 초상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누군가의 어떤 그 외형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형사적 처벌은 지금 없어요. 근데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정도거든요. 근데 민사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건 그게 어느 정도 위법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. 근데 녹음, 대화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위법하다, 특히 대화자 간의 녹음이 있어서 이게 위법한 것이다라는 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헌법소원의 형태로든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질문 자체로 꽤 의미 있고 재밌는 질문이라 간략히만 언급을 드리고, 두 번째는 개인 간의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다른 목적,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뭐 인터넷에 게시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?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일단은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녹취 파일 자체를 민사상, 형사상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결국에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 표시의 내용이 대부분 법률 쟁점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 파일,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게 뭐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. 그거 자체가 뭐 위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우리가 나눈 대화를 제3자한테 공개했을 경우에, 그러니까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증거를 제출하는 건 뭐 제3자가 공연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수한 기관만이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무단히 게시를 한다?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녹음의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굉장히 모욕적인 대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히 게시하시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강도,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녹음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개개인의 녹음이 증거 인정되어 채택될 때 녹음의 당사자가 녹음에 대해 사정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? 라고 질문하셨어요.
이건 민사의 이 질문을 이제 네. 좀 핵심만 추려보자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대화자 간의 녹음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네.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전 뭐 고지가 원고든 없어서. 피고든 저거는 내 동의를 받거나 나한테 사전 네. 고지되지 아니한 녹음 파일이니까 증거 채택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. 네. 이런 이의 신청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의는 해볼 수 있는데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민사소송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가지고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. 그 형사사건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판례는 있지만 그 판례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있었던 판례고 뭐 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. 민사법원에서도 대표적인 게 불법으로 녹음한 거, 한마디로 감청한 거, 도감청한 녹음 파일은 그건 증거 민사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 그런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거는 뭐 당사자가 충분히 이의를 신청해서 증거 채택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간의 그냥 일상적인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뭐 이의는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증거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기업과 소비자 간의 사전 고지되지 않은 음성 녹음도 개인 간의 통화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. 뭐 개인이냐 기업이냐 뭐 법인이냐 개인이냐 뭐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적법한 녹음이라는 건 대화자 간의 녹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한마디로 대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주체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대화자 간의 녹음은 다 적법하게 인정이 된다. 그리고 어차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과의 대화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대화자라고 통칭하는데 그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혹시나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댓글로 달기에는 좀 어렵다거나 좀 내밀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소상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요.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뭐 댓글로 남기기에는 좀 그런 불편한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글을 남겨주세요. 아니면 전화해 주시고요. 그 변호사님 사무실 이름은 매번 우리가 매번 처음 시작에 얘기를 하지만 뭐죠? 네, 법률사무소 여우입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? 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아요. 구독!